그 2부는 다양한 인증 시대에 걸맞는 모바일 신분증 및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과 무자각 인증에 대한 내용이 세션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서진원 박사님께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해킹 대응 담당 팀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고려대학교 정보대학원 겸임 교수 및 구글 클라우드 코리아에서 시큐리티 스페셜리스트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제로 트러스트 구현 방안에 대한 발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구글 클라우드 코리아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진원입니다. 차세대 인증 워크숍에서 갑자기 웬 제로 트러스트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제로 트러스트의 가장 기본의 원천적인 필요 기술이 인증에 기반한 기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 시간의 세션은 앞서서 설명드린 거나 향후에 계속 설명을 해주실 그런 다양한 인증 기술들이 어떻게 실제로 우리 정보보호에 적용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저희 구글 클라우드가 고려하고 있고 앞으로도 추진하고자 하는 보안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방안은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인비저블 시큐리티라고 나오는데요. 사실 제가 처음부터 그러니까 보안을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언젠가는 이렇게 되겠지라는 것을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사용자는 보안에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지만 백그라운드에서 충분히 보안을 제공을 하고 내가 보안에 대해서 뭔가 크게 고려를 하지 않는, 고민을 하지 않는 언젠가는 그런 세상이 올 거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뭔가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한 10년, 15년만 되면 보안이 그렇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도 보안을 고려를 하고 뭐 방화벽을 쓰네, IDS를 쓰네 이런 것을 많이 하는 거 보면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바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는 여기 보시면 이제 현재의 기술들이 있고 이제 저희가 추구하는 이제 미래의 기술들이 있게 되는데, 일단 기술적으로 이제 볼트온이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은 보안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보안 장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보안 장비가 수천 건이 되고 이것을 판매하는 벤더나 뭐 저희도 벤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수백 개, 수천 개가 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보안이 별도의 제품이 아니라 그냥 특정 기술에 녹아 있어서 사용자는 어플리케이션을 쓰기만 하면 보안이 다 완성이 되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이제 추구를 하고 있고요. 매뉴얼이라는 것도 결국 이제 자동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저희가 지금 ML이라든가 AI 기술이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고 이제는 모바일이라든가 수많은 단말기에서 생산하는 이런 로그들을 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00% 수작업으로 뭐 24시간 보안 관제를 하면서 이상 징후를 탐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자동화가 돼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스페셜라이즈하고 이제 데모크라라이즈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인데요. 이것은 특정 사용자에게 종속되는 기술을 만들지 말자라는 게 이제 저희의 추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저도 이제 보면 이제 개발자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이제 슈퍼히어로 같은 친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의 뭐랄까 종속을 어떻게 하면 줄일까 하는 게 이제 저희 회사의 목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뭐 회사에서 직원이야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사용자에게 종속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용자에 의해서 회사가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핵심 기술을 개발하지만 그 핵심 기술을 운영하거나 핵심 기술이 개발되는 과정 자체가 전부 표준화하고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어서 특정 사용자의 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이런 형태로 저희가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클라우드에서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쉐어드 리스폰시빌리티라는 이제 공유 책임 모델이라는 것을 제공을 합니다. 뭐 아이아스나 파스나 사스나 이런 모델을 냈을 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의 제공 범위,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이런 형태로 지금 구별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표가 실제적으로 만약 그렇게 나눠는 있지만 그리고 계약서 상에서도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지만 장애가 발생하거나 데이터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뭐 우리 사는 게 이제 계약서만으로 동작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좀 굉장히 강력한 용어인 이제 쉐어드 페이시라는 용어들을 쓰는데요. 어차피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고객과 저희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저희는 거의 한 몸이기 때문에
같이 모든 것을 잘 운영해 나가자, 그런 형태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 더욱더 사용자들의 신경을 안 쓰는 보안 쪽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크게 세 가지의 보안으로 구별을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가 이제 제로 트러스트는 철저하게 사용자 엔드포인트 단의 보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버 단에서 어플리케이션 보안을 한다든가 서버의 네트워크 보안을 한다든가의 개념과는 약간 좀 상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드포인트 관점에서 동작하니까 인증이라는 기체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발전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악성 소프트웨어라든가 소프트웨어의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심화가 되면서 소프트웨어의 추적성을 확보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쓰면서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여러 가지 이제 브랜드를 보호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제로 트러스트는 철저하게 인플로이, 즉 컴퓨터를 관여하는 사용자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제로 트러스트를 저희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내용들은 저희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구현이 완료가 돼서 쓰고 있는 거라서 뭐 앞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왜 저희가 이 제로 트러스트를 먼저 구현했는가, 이것을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걸 잘 준비하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꼭 한번 잃어봐야 외양간을 고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저희 회사라고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2009년도, 2010년도에 오퍼레이션 오로라라는 굉장히 큰 해킹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구글 내부에서. 인터넷에서 기사를 찾아보시면 굉장히 크게 나올 거고요. 저희 회사도 이때 뭐 그때는 제가 이 회사에 없었지만 굉장히 크게 당했다라고 저희 내부에서는 이렇게 전설처럼 들여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명시를 하지 않았지만 최근에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가셔서 해킹 구글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면 이때 당시에 있었던 일을 뭐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고 대응을 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한 15분짜리 다큐멘터리 6편을 만들어서 구글은 이제는 그 이후로 어떻게 보안을 강화했는가, 그런 유튜브 영상도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사고가 나고 그때 이제 이 사고가 나서 분석을 어떻게 했는지,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가 이제 유튜브에 다 나오는데, 일단 뭐 사고가 나면 분석을 하고 가장 첫 번째가 이제 피해 확산 방지가 들어가고요. 대체 어디까지 피해가 있는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스트모텀이라는 절차를 쓰면서 재발 방지가 두 번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재발 방지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기존의 보안 시스템으로는 이 공격을 차단할 수 없었다라는 결론을 갖게 됩니다. 왜 그랬냐면 VPN을 통해서 들어온 공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직원의 PC 한 대가 VPN에 감염이 되고 그 VPN을 통해서 내부망으로 들어와서 내부망을 이제 자유롭게 휘젓는 그런 공격 사례가 됐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과연 이제 무엇이었냐? 그런 공격이, 그 방어 체계가 이전에는 제로 트러스트와 이제 비교될 만한 것으로 이제 페리미터 시큐리티라는 말을 씁니다. 실제로 페리미터 시큐리티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보안 모델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페리미터 시큐리티를 보여주는 아주 정확한 그림입니다. 보호하는 자산에 굉장히 강력한 방벽을 두르고 그 방벽에 접근하는 통로는 하나만 딱 정해 놓죠. 여러분들이 쉽게 운영을 하시는 방화벽으로 단일 접근 통제 지점을 만들고 방화벽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구조가 페리미터 시큐리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페리미터 시큐리티를 운영하는 것이 사실 이제 거의 한 25년 전에 이제 마르크스 레넘이라는 그때 당시 방화벽이라는 개념을 제안하신 그 외국 이제 엔지니어가 이제 구성한 방법인데요. 굉장히 이분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화벽이라는 논리적인 경계 지점을 기반으로 방화벽의 외벽, 즉 이제 인터넷에서 들어오는 것은 다 그냥 나쁜 애들이고, 방화벽의 내부는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 회사 사무실이나 우리 자원들이니까 다 착한 사람들이다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이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굉장히 효과가 좋았고 강력한 보안 대책을 수립했고 현재까지도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페리미터 시큐리티의 가장 큰 단점은 아이러니하게도 페리미터 그 자체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보안 대책이 접근 지점인 페리미터에만 묶여 있기 때문에 공격자는 이 페리미터를 넘어서는 공격을 시도하게 되고, 대부분의 기관들이 방벽의 보안에 집중돼 있고 방벽을 넘어서 내부망의 보안에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런 영향이 없는 공격 코드를 내부망으로 보내고 이후에 공격 코드로 업데이트를 수행을 하게 되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거죠. 최근 들어서 랜섬웨어가 이제 굉장히 이제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 이런 공격은 이미 2000년 중반에 공격자들이 악성 코드라는 것을 개발을 하고 피싱 공격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악성 코드를 써서 감염을 시키는 방식으로 충분히 우회를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패러미터 시큐리티가 처음에는 그대로 버티다가 이제 거의 이제 한계에 와닿는데요. 일단 첫 번째, 사용자들의 이동성이 너무나 좋아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사무실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물리적인 위치에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격자들이 악성 코드라는 굉장히 강력한 도구를 이용해서 내부망을 침투하는 게 너무나 손쉽게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PC나 랩탑 같은 단순한 단말보다도 요즘은 뭐 태블릿이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접근하는 단말기가 내부망과 외부망을 너무 자유롭게 넘나드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패러미터라는 개념을 대체 어디에 둬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전에는 보호하는 자산이 반드시 패러미터 안쪽에만 존재를 해서 명확하게 위치를 해서 방어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이동성과 클라우드 속 같은 이런 다양한 이동성 때문에 방어자들이 대체 어디에 방어를 칠지를 모른다는 개념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얻은 결론이 이렇습니다. 결국은 특정 접속 지점으로 보안을 강화하는 것 자체가 위험이다. 그걸 저희가 이제 판별을 했고, 그래서 내세우는 것이 믿어야 되지만 끊임없이 검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로 트러스트라는 용어이기 때문에 제로 트러스트잖아요. 믿지 않는 거죠. 사실은 원칙은 믿지 않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전에는 내부망에 연결이 되어 있는 유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회사 IP를 가지고 있는 컴퓨터는 무조건 네트워크에 붙는 거죠. 자동으로. 신뢰를 한다는, 저희 그런 개념이 이제 신뢰를 한다는 겁니다. 통신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 하지만 이제는 회사 네트워크에 붙어서 IP를 획득을 하고 로그인을 했더라도 믿지 않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요구하는 모든 보안 요건을 충족시켰는지를 다 검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트러스트를 부여를 해서 우리 회사 자원을 사용을 한다거나 네트워크를 사용을 한다거나, 이제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로 제로 트러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어떻게 구축하느냐? 아까 말씀드려도 2009년도에 이제 사고가 났었고 분석을 하면서 2011년도부터 이제 내부망을 이제 대대적으로 변환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VPN을 내부망에서 전부 없앱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저희는 VPN을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회사 그러니까 VPN이 없기 때문에 그냥 노트북에서 웹브라우저만으로도 저희는 일을 할 수가 있고요. 물리적인 위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워케이션이라는 말도 요즘 많이 나오죠. 워크 앤 버케이션. 회사 내부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회사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트러스트 나싱을 저희가 선택을 하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이제 인증이 기본적으로 나오겠습니다. 사용자와 디바이스. 그래서 저희는 사용자 인증을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디바이스 인증을 동시에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인증이란 건 뭐냐면 회사에서 지급한 컴퓨터로만 회사 업무를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일을 할 수 있지만 나쁜 점은 언제나 들고 다녀야 된다는 단점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저처럼 이제 가끔 비상 대응을 하려면요. 그리고 사용자 인증은 사용자의 아이디 패스워드 플러스 당연히 이제 하드웨어 토큰을 저희는 써야 되고요. 소프트웨어 토큰이 아니라 하드웨어 토큰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드웨어 토큰 말고도 굉장히 내부에 그 크리티컬하거나 굉장히 센서티브한 정보가 들어가 있는 시스템에 접근하는 사용자들은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면 추가적인 토큰이 또 따로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강력한 인증을 수행을 하고 그 인증에 관련된 것으로만 사용자들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 통제 체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패러미터라는 개념이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화벽의 내부냐 외부냐가 아니라 그냥 회사 내에 있어도 회사 네트워크에 뭐 회사 와이파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외부에 있다라고 간주를 해서 접속하거나 인증하는 모든 절차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 사내 IP면 방화벽 뭐 올 허용, 응? 그리고 뭐 망분리를 적용을 해서 특정 대역에서만 들어오면 오케이,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뭐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그런 방식으로 수행을 하지 않고 오히려 네트워크는 자유롭게 접근하지만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체크 요소를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그 첫 번째로 저희 시스템이 운영하는 이제 서버 쪽인데요. 서버나 이런 쪽에서 일단 이제 저희가 이제 특별하게 제작한 이제 타이탄 칩이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타이탄 칩은 저희 클라우드 환경이라든가 저희 인프라 환경에서 운영이 되는데 서버에 장착이 돼서 이 서버가 저희 회사가 설계한 대로 동작을 하는지를 일종의 이제 구현 무결성을 체크를 하는 칩입니다. 그래서 얘가 부팅이 될 때 이 칩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검증이 되고 검증이 된 상태에서 OK가 돼야만이 얘가 이제 OS 부팅이라든가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로딩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되고요. 그 과정에서 만약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자동으로 저희 클러스터에서 얘가 이제 격리가 되면서 네트워크 업무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에 대한 인증을 이런 방식으로 수행을 하고 있고요. 꼭 디바이스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스토리지라든가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사용자 계정이 여기 보시면 이제 IAM이라는 게 있는데요. IAM은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 계정과 이 사용자의 접근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이제 일종의 이제 매핑 테이블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권한 부여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머신 아이덴티티, 이 사용자가 권한을 통과를 하면 이 사용자가 사용하는 단말기가 회사에서 인증받은 단말기인 건지를 확인을 하고요. 그 확인한 상태에서 이 사용자가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를 한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할 때 이 소프트웨어도 회사에서 정의한 표준 절차를 따랐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바이너리 오소라이제이션 프로세스를 타고요. 그렇게 된 다음에 저희 아까 이제 인증받은 시스템에 디플로이가 되고 데이터 프로텍션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타이탄 키라는 건데요. 예, 저희가 타이탄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특수 인증 키인데요. 특별하게 그러니까 파이도도 지원을 하면서 뭐 하드웨어 토큰 방식이라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뭐 저도 얘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 업무가 그렇게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핵심적으로 내부 자원을 들어간다든가 내부에서 비상 대응을 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이게 있어서 어느 영역에 들어갈 때는 이 키로만 인증을 해야 또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사실 얘가 이제 도입된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지만 이제 미국의 이제 페드람프 인증 때문에 이 형식이 되어 있습니다. 페드람프 인증의 요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 정부기관의 인프라는 반드시 미국 시민에 의해서만 관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 규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타이탄 키를 써서 이 사람이 소유한 사용자가 미국 시민권자냐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성하는 제로 트러스트의 구현 방법은 이렇습니다. 보통 저희는 이제 비욘드 코프라는 용어를 써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일단 사용자가 로그인을 할 때 강력한 인증 체계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증 체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제 로그인을 할 수 없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요. 사용자의 아이디, 패스워드 그리고 그 개별 개인에게 할당되는 하드웨어 토큰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디바이스 인증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회사에서 허가한 단말기로만 수행을 해야 되고 만약 뭐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개인 컴퓨터로 한다든가 이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이라는 것 자체도 항상 이제 회사 단말기를 소유한다는 거 그리고 단말과 회사 내부의 통신은 VPN이라든가 무슨 뭐 E2E 프로그램을 별도로 쓰는 건 저희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그 TLS 1.3을 써서 브라우저 기반의 암호화 통신으로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용자 인증 정보와 단말기 인증 정보 그리고 이 사용자의 이제 권한 정보가 합쳐져서 저희 회사 내부에 이제 접속을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룰 엔진이라는 게 적용이 되고요. 룰 엔진은 이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비교해서 이 사용자가 어디로 갈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개념이 우리가 뭐 어떤 시스템에 로그인을 한다. 어느 웹사이트에 로그인을 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이 시스템으로 로그인을 하려고 하는 순간 룰 엔진이 이 사람이 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바로 체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없으면 프록시에서 넘어버리고 있으면 넘겨주고,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개별 장비들 쪽으로 개별 사용자들이 이제 허용된 구간 쪽으로는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러한 모델이 여러분들이 이제 제로 트러스트를 이제 확인하시다 보면 이제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문서가 니스트 그 스페셜 퍼블리시의 이제 800-207 문서인데, 이 내용이 이제 800-207 문서에 가장 이제 표준화가 잘 반영된 상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현이 되면 이제 가장 좋은 점이 이제 제로 트러스트 기반이기 때문에 제로 트러스트는 이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권한에 따라서 다양한 네트워크 접근 통제라든가 어플리케이션 기반의 접근 통제를 수행할 수 있는 반면에 VPN이라든가 RDP라든가, 사실 VPN은 접근 통제라고 하기보다는 뭐라고 할까요? 그냥 네트워크 연결 통로, 연결 프로그램.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VPN을 보안 장비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냥 접속을 연결해줘서 채널을 열어주는 거지, 그 채널을 열어주는 과정에서 그냥 통신을 암호화를 시켜주는 거지 얘가 반드시 보안 프로그램이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고,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만 VPN은 연결이 되면 회사 내부에 VPN 자체가 접속 자체를 통제할 수는 없거든요. 얘는 그냥 네트워크 통로를 열기 때문에. 그렇다면 VPN으로 연결되는 개방되는 접근 통로 자체가 취약하게 되면 전체 네트워크의 위험성이 같기 때문에 제로 트러스트 기반과 VPN 접근 통제 기반이 분명히 이제 구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에서 제로 트러스트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리고 개별 인증, 그리고 단말 인증, 사용자 인증 방식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제로 트러스트에서 활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자와 접근 장치에 대한 인증이 필수인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을 설명해 주셨고요. 또 구글이 제공하고 있는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보안 모델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었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이문규 교수님 잠시만요. 마이크. 안녕하세요. 저 인하대학교의 이문규 교수입니다. 그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요. 아까 이제 모든 통신을 TLS 1.3 기반의 웹 통신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이제 페리미터가 없어지면은 내부냐 외부냐 관계없이 모두 다 그렇게 통신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부와 내부 사이에서도 TLS를 이용을 해서 하시는 건가요? 퍼포먼스 이슈 때문에 제가 질문드립니다. 예, 답변. 예. 인터넷에서 들어오는 것은 TLS를 사용을 하고요. 인터넷을 넘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저희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전체 게이트웨이 앞단에 이제 TLS 터미네이터가 있는데, 인터넷에서 들어오는 접속은 TLS 게이트웨이까지 저희는 이제 구글 프론트엔드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쓰는데요. 얘가 TLS를 터미네이션을 하고, 그 뒷단에서는 저희가 최근에 이제 표준으로 발표한 이제 또 다른 프로토콜이 있는데요. 그 암호화 프로토콜입니다. TLS하고는 좀 다르게 좀 라이트한 암호화 프로토콜이 있어서 저희 인프라 내부에서는 그 암호화 프로토콜을 별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신 분? 네. 네. 지금 이제 특별히 사무실에서 일하지 않고 집에서 일하거나 뭐 카페에서 일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저기를 다 거쳐서 잘 접근이 됐는데 그 사람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다른 사람이 그 사람 간말을 사용할 그런 확률도 높아지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있으실까요? 예, 사실 그 부분은 이제 좀 기술적인 보안은 분명히 한계이기 때문에, 뭐 저처럼 이제 보안 직업병이 있는 사람은 이제 엉덩이를 떼는 순간 이제 스크린 락을 걸고 일을 하는데, 안 그러신 분도 많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5분 있으면 이제 컴퓨터가 스크린 락이 걸리게 기본적으로 보안 설정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5분도 공격의 통로가 될 수 있겠죠. 자동으로 락이 걸리기 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결국은 이제 모니터링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 얘기라서 그거 그냥 설명은 안 드렸지만, 사용자
PC나 이런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제 이벤트를 추적을 해서 이상 징후를 판단하는 모니터링 체계로 감지를 해야 되지. 그 부분은 이제 기술적으로는 분명히 이제 호른이 있습니다.